여러분, 요즘 뭔가 좀 이상한 기류 못 느끼셨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힘이 세다는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비행기를 타고 한반도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BMW와 포드, 폭스바겐의 수장들까지 약속이라도 한 듯 한국으로 날아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찾는 곳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서울과 오창, 울산에 있는 배터리 공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말하죠. 제발 우리랑 같이 일해달라고. 우리 차에 당신들의 배터리를 넣어달라고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바로 에너지 패권 전쟁입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전기를 얼마나 잘 저장하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꺼내 쓸 수 있느냐. 즉, 배터리를 지배하는 나라가 다음 세대의 황제가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개미의 독학에서는 이 미친 듯한 배터리 전쟁의 중심에 왜 대한민국이 서 있는지, 그리고 왜 전 세계가 한국 없이는 단 하루도 미래를 설계할 수 없다고 아우성치는지 그 비밀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부터 매일 타는 자동차, 그리고 조만간 우리 집 거실에서 설거지를 해줄 가사 로봇까지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전부 배터리가 없으면 그냥 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 가장 핫한 화두인 AI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거라고 다들 난리잖아요. 그런데 정작 이 똑똑한 AI가 구동되려면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저장할 장치가 필수적이죠. 데이터 센터의 비상전력 시스템부터 이동형 AI 로봇까지 배터리는 이제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산업의 혈액이자 심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배터리를 만들겠다고 덤벼들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유명한 완성차 업체들이나 첨단 로봇 기업들이 결국 마지막에 손을 내미는 곳은 결국 한국이라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중국이 싼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점유하고 있고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발버둥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 이유는 바로 한국만이 가진 독보적인 기술적 디테일과 신뢰성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배터리를 그냥 충전해서 쓰는 건전지쯤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배터리는 화학과 소재공학, 초정밀 제조 기술이 응축된 산업의 정수에 가깝습니다. 머리카락보다 얇은 막을 수만 번 겹치면서도 아주 작은 오차조차 허용하지 않는 기술, 그리고 영하의 혹한과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버텨내는 내구성. 이 어려운 숙제를 가장 완벽하게 풀어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이런 걱정을 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 물량 공세로 밀어붙이는데 한국이 버틸 수 있겠어? 라는 식의 우려였죠. 실제로 수치만 보면 중국의 CATL 같은 기업이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숫자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시장에는 싸고 양 많은 국밥 같은 제품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아주 정교하고 강력한 힘을 내야 하는 슈퍼카나 첨단 로봇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배터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고성능 배터리 시장은 지금 한국이 완전히 꽉 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배터리가 좋다 나쁘다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 산업에 주목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 전략에 가까운 이야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배터리의 심장부로 들어가 볼까요? 왜 전기차 기업들이 한국 배터리 기업과 합작법인을 못 만들어서 안달인지, 그리고 로봇 시대가 오면 왜 한국의 위상이 지금보다 수십 배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지, 그 흥미진진한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요? 왜 다들 배터리 노래를 부르는 걸까요? 단순히 전기차 때문일까요? 사실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만 틀면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천장을 뚫고 올라가고 전 세계가 AI 반도체 확보에 목을 메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똑똑한 AI가 실제로 우리 삶 속으로 들어와서 직접 몸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지능이 높은 천재라도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으면 아무 일도 못하겠죠.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테슬라의 옵티머스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이 춤추고 걷는 영상 보셨을 거예요. 정말 신기하죠? 그런데 그 로봇들이 현장에서 인간처럼 8시간 동안 꼬박 일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지금 기술로는 힐 시간이나 2시간 정도 움직이면 배터리가 바닥납니다. 나머지 시간은 얌전히 충전기 옆에 서 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24시간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런 로봇을 비싼 돈 주고 살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지금 로봇 산업의 진짜 승부처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그 몸체를 하루 종일 버티게 해줄 심장, 즉 배터리 기술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니, 배터리가 부족하면 그냥 더 많이 때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로봇은 무거워집니다. 무거워지면 그 몸무게를 지탱하고 움직이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죠. 결국 배터리를 늘려도 실제 작동 시간은 생각보다 늘어나지 않는 일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배터리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같은 무게와 크기 안에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꽉꽉 눌러 담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걸 에너지 밀도라고 불러요. 이 밀도를 높이는 싸움이 지금 전 세계 공학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매달리고 있는 전쟁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집에서 빨래도 해주고 요리도 해주는 세상을요. 그 로봇의 등 뒤에 거대한 발전기를 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아주 작고 가벼우면서도 하루 종일 쌩쌩하게 돌아가는 심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남들이 대충 저렴하게 대량으로 만들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주 미세한 소재의 배합을 바꾸고 전자의 이동 통로를 개선하면서 이 에너지 밀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거든요. 이건 단순히 공장을 많이 짓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화학적 노하우가 폭발해야 가능한 영역입니다. 사실 요즘은 AI가 모든 걸 다 할 것처럼 보이지만 AI는 일종의 뇌일 뿐입니다. 그 뇌가 내리는 명령을 수행할 근육과 심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인물들이 결국 배터리 내재화를 외치고 한국으로 달려오는 겁니다.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예요. 차 안에서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는 AI 컴퓨터가 전기를 엄청나게 잡아먹거든요. 배터리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자율주행 기능을 켜는 순간 주행거리가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결국 미래 산업의 모든 길은 배터리로 통한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껄끄러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중국 배터리가 이미 세계를 다 먹었다. 한국은 이제 끝난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 말이죠. 실제로 시장 점유율 지표를 보면 중국의 기세가 정말 무섭긴 합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전기차 10대 중 4대는 중국산 배터리를 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과연 중국이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가 정말 기술력이 압도적이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내막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의 프리미엄 브랜드들은 여전히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 배터리를 못 구해서 안달인 걸까요? 이제 그 베일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가성비의 상징, LFP 배터리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가려진 치명적인 약점과 함께 한국이 왜 고성능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이제 진짜 민감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아마 많은 분이 뉴스에서 이런 지표를 보셨을 거예요. 세계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는 중국의 CATL이다. 그리고 상위권은 대부분 중국 기업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소식 말이죠. 이걸 보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집니다. 아니, 우리가 배터리 강국이라고 하더니 벌써 중국한테 다 밀린 건가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시장 점유율이라는 숫자가 때로는 아주 교묘한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국이 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LFP, 즉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이건 굉장히 싸고 튼튼한 철가방 같은 녀석이에요. 원재료로 들어가는 철이나 인산은 지구상에 널려 있어서 가격이 아주 저렴하죠. 게다가 구조적으로 아주 안정적이라서 불이 잘 안 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이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저가형 전기차들을 시장에 쏟아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압도적인 점유율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성비 최강이라는 LFP 배터리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에너지 밀도예요. 아까 제가 로봇 이야기하면서 에너지 밀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LFP는 철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너무 무겁습니다. 같은 부피나 무게 안에 담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한국이 만드는 배터리의 60%에서 70%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같은 거리를 가려면 배터리를 훨씬 더 많이, 더 무겁게 실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차가 무거워지면 당연히 연비는 나빠지고 주행 성능도 떨어지겠죠. 두 번째 약점은 정말 뼈아픈 부분인데요. 바로 추위에 너무 약하다는 겁니다. 혹시 겨울철에 전기차 주행거리가 갑자기 반토막 났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그 범인의 상당수가 바로 이 LFP 계열입니다. 영하의 기온으로 내려가면 배터리 내부의 이온들이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궁뜸뜨게 움직이거든요. 서울의 매서운 겨울 아침에 출근하려고 차에 탔는데 어제 분명히 80%였던 배터리가 갑자기 40%로 찍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런 신뢰성의 한계 때문에 북미나 유럽처럼 겨울이 길고 날씨가 변덕스러운 지역에서는 LFP 배터리가 메인스트림으로 자리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재활용 문제입니다. 요즘 ESG 경영이 대세잖아요. 배터리를 다 쓰고 나서 그 안에서 비싼 금속들을 다시 뽑아내야 하는데 LFP는 안에 든 게 사실상 고철이나 다름없습니다. 뽑아낼 비싼 광물이 없으니 재활용 업체들 입장에서는 돈이 안 드는 거죠. 그냥 버리자니 환경 오염이고 다시 쓰자니 수지 타산이 안 맞는 진퇴양양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왜 LFP를 쓰냐고요? 그건 단순합니다. 저가형 모델을 팔아서 점유율을 늘려야 하니까요. 하지만 테슬라조차도 자신들의 주력 모델이나 고성능 모델, 그리고 앞으로 나올 고성능 자율주행 트럭에는 절대 LFP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성능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지금의 배터리 시장은 아주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시내 주행용 저가형 차에는 중국산 LFP가 들어가겠지만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달려야 하는 장거리용 차량, 제로백 3초대를 기록하는 고성능 스포츠카, 그리고 하늘을 나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인 UAM까지 우리가 꿈꾸는 진짜 미래 기술의 영역에는 중국 배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성능의 벽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벽 너머에서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삼원계 배터리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같은 귀한 재료들을 아주 정교하게 버무려서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이 기술력. 도대체 한국 기업들은 어떤 마법을 부렸길래 중국의 물량 공세 속에서도 포르쉐, BMW, 그리고 벤츠 같은 명차 브랜드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었던 걸까요? 이제는 그 화려한 기술의 정점, 한국 배터리 씀사의 초격차 전략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진짜 부자들은 한국 배터리가 들어간 차를 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 이제 분위기를 확 바꿔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왜 기술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지 그 진짜 실력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요리 좋아하시나요? 같은 재료를 줘도 미슐랭 셰프가 만드는 요리와 동네 분식집 요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배터리도 똑똑합니다.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회사는 배터리계의 미슐랭 3스타 셰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이 흔한 철을 가지고 가성비에 집중할 때 우리 한국 기업들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같은 아주 비싸고 예민한 금속들에 집중했습니다. 이름하여 삼원계 배터리, NCM이나 NCA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에너지 밀도가 중국 LFP랑은 체급 자체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배터리가 커다란 일반 건전지라면 한국 배터리는 작지만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아크 원자로 같은 느낌이랄까요? 특히 니켈 함량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린 하이니켈 기술은 한국이 세계 최고입니다.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차가 더 멀리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어요. 니켈 함량이 높아지면 배터리가 아주 예민해집니다. 자칫하면 폭발하거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죠. 이 날카로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불안정한 소재를 완벽하게 통제해서 안전하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한국만의 독보적인 노하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포르쉐나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를 샀는데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배터리 출력이 못 따라와서 빌빌거린다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이런 고성능 브랜드들은 가격이 좀 비싸더라도 무조건 한국 배터리를 고집합니다. 벤츠, BMW, 아우디 같은 독일 명차들이 전기차 라인업을 짤 때 가장 먼저 한국으로 달려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주행거리와 파워를 내줄 곳은 한국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죠. 재미있는 건 이 세 회사의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그야말로 압도적 포트폴리오의 강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거의 모든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와 손을 잡고 있죠. 반면 삼성 SDI는 수익성과 품질에 올인하는 스타일입니다. 양보다는 질, 가장 프리미엄한 배터리를 만들어서 최고급 차량에만 공급한다는 전략이죠. 마지막으로 SKO는 무서운 성장세가 특징입니다. 후발주자였지만 공격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분리막 기술로 화재 위험을 낮추면서 시장을 빠르게 장악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한국 배터리 3사에게도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삼원계의 제왕이라고 해도 결국 지금의 배터리는 액체를 기반으로 한다는 한계가 있거든요. 액체 전해질은 열에 약하고 충격에 민감합니다. 전기차 화재 뉴스 나올 때마다 가슴 철렁하시죠? 바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사활을 걸고 준비하는 비밀 병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바로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게 완성되는 순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기차의 상식은 파괴될 겁니다. 폭발 위험은 제로에 가까워지고 단 5분 충전으로 부산에서 서울까지 왕복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 거죠. 과연 이 꿈의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그리고 왜 전 세계는 한국이 전고체 배터리 전쟁의 최후 승자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이제껏 본 적 없는 배터리의 신세계, 그 짜릿한 미래의 모습을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진짜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리튬이온 배터리가 현재라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전고체 배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미래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게임 체인저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의 배터리가 가진 모든 치명적인 단점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유를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 안에는 이온들이 이동하는 통로가 액체로 채워져 있어요. 어항 속에 물이 가득 차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차가 사고가 나서 이 어항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줄줄 새어나오고 그 액체는 불이 붙기 아주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전기차 화재가 무서운 진짜 이유예요. 한번 불이 붙으면 액체를 타고 순식간에 번지거든요.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는 이 어항 속의 물을 꽉 찬 젤리나 딱딱한 돌 같은 고체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고체가 되면 뭐가 좋을까요? 일단 불이 안 납니다. 구멍이 뚫리고 망치로 내리쳐도 전해질이 새어나오지 않으니 폭발할 위험이 비약적으로 낮아지죠. 안전성이 확보되니까 배터리를 감싸고 있던 복잡하고 무거운 냉각 장치나 안전 설비들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남는 공간에 배터리셀을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같은 크기의 배터리 팩인데 주행거리가 2배로 늘어납니다. 한 번 충전하면 서울에서 부산을 찍고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일주일 내내 충전 걱정 없이 차를 탈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진짜 무기는 바로 충전 속도예요. 지금은 급속 충전을 해도 20분, 30분씩 기다려야 하잖아요. 하지만 전고체 시대에는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속도랑 비슷해집니다. 5분만 꽂아둬도 배터리가 꽉 차버리는 거죠. 이 정도면 전기차를 사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내연기관 차가 가진 유일한 장점이었던 편리함마저 배터리가 압도해버리는 순간입니다. 자, 그럼 이 꿈의 배터리를 누가 제일 잘 만들까요? 일본이 가장 먼저 특허를 많이 내며 앞서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죠. 이론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실험실에서 한두 개 만드는 것과 수백만 대의 차에 들어갈 양을 일정하게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한국 기업들의 저력이 나옵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곳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이미 가동하면서 양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어요. 2027년, 길어야 2030년 안에는 도로 위에서 한국산 전고체 배터리를 단 차량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실현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상상해 보셨나요? 단순히 차가 멀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배터리 무게 때문에 하늘을 날기 힘들었던 드론 택시나 UAM이 본격적으로 하늘을 뒤덮을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로봇들도 하루 종일 밥 안 먹고도 현장을 누빌 수 있게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인류의 활동 영역을 땅에서 하늘로, 그리고 로봇의 시대로 확장하는 진정한 엔진이 될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이 배터리를 팔 수 있는 시장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겠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이
아주 묘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경을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주 치밀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거든요. 미국은 왜 자국의 자동차 시장을 중국에 내주지 않으려고 그토록 처절하게 싸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싸움에서 왜 대한민국을 유일한 파트너로 점찍은 걸까요?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선 국가의 운명이 걸린 패권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맺은 이 끈끈한 배터리 동맹의 소름 돋는 뒷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이제 무대를 좀 더 넓혀서 지구 반대편 미국으로 가봅시다. 요즘 뉴스에서 IRA, 즉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내용이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아주 간단합니다. 미국이 대놓고 선언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땅에서 팔리는 전기차에 중국산 배터리가 들어가는 꼴은 절대 못 본다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히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경제 정책이 아닙니다. 21세기판 배터리 패권 전쟁의 선전포고예요. 미국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중동 석유에 의지하다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름의 시대가 가고 전기의 시대가 왔는데 그 핵심인 배터리를 중국이 꽉 잡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일이죠. 자동차 산업은 미국 경제의 자존심이자 심장인데 그 심장의 열쇠를 라이벌인 중국에게 맡길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아주 치밀한 체스판을 짜기 시작했어요. 중국을 배제하면서도 자국의 자동차 공장을 멈추지 않게 해줄 믿음직한 파트너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조건에 맞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다가 전기차 전환 속도를 놓쳐버렸고 유럽은 자기들 앞가림하기도 바쁩니다. 그때 미국의 눈에 들어온 유일한 구원투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으면서도 대규모 공장을 짓고 운영하는 양산 능력까지 갖췄거든요. 무엇보다 미국과 수십 년간 신뢰를 쌓아온 동맹국이라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현상들입니다. 미국의 자동차 거물,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줄을 서서 한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켄터키주, 테네시주 같은 미국의 핵심 요충지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린 거대한 합작 배터리 공장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닙니다. 아예 운명 공동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국은 땅과 보조금을 주고 한국은 기술과 운영 능력을 제공하면서 중국의 배터리 굴기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의 위상은 상상 초월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조차도 4조파중 배터리 같은 차세대 제품을 만들 때 한국 기업의 장비와 소재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가기 힘들 정도니까요. 미국인들이 타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에 한국의 기술이 녹아들어가는 시대가 머지않았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입니다. 자동차 본고장인 미국의 에너지 심장을 우리가 장악한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배터리 전쟁의 끝이 과연 전기차에서 끝날까요? 절대 아닙니다. 자동차는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거대한 폭풍은 우리 옆으로 다가오고 있는 로봇의 모습으로 나타날 겁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를 넘어 로봇 회사라고 주장하는 이유, 그리고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이유가 뭘까요? 결국 모든 움직이는 기계들의 최종 승자는 그 기계를 가장 오래,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자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이 기나긴 전쟁의 종착역을 향해 가봅시다. 로봇 시대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그리고 왜 그 결말의 중심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있을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미래 시나리오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조금 더 먼 미래로 확장해 볼까요? 지금까지 배터리가 전기차의 전유물이었다면 앞으로의 배터리는 인류의 두 번째 팔다리가 될 로봇의 시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빨래를 걷는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와, 신기하다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엔지니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도대체 저 녀석을 어떻게 하면 밥 안 먹이고 10시간 넘게 세워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봇은 전기차보다 훨씬 더 까다로운 고객이에요. 전기차는 바닥에 배터리를 깔면 되지만 인간을 닮은 휴머노이드 로봇은 무게중심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넘어져 버립니다. 즉, 배터리가 아주 가벼워야 하면서도 사지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출력을 순간적으로 뿜어내야 하죠. 게다가 가사 로봇이라면 우리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 폭발 위험이 단 0.1%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맞출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몇이나 될까요? 결국 전 세계 로봇 제조사들의 시선은
다시 한번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로봇 전쟁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테슬라나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화려한 로고를 단 로봇 제조사를 먼저 떠올립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은 총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총에 들어가는 탄약을 독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죠. 로봇 시대의 탄약은 바로 배터리입니다. 로봇이 수억 대가 보급되는 세상이 오면 그 심장을 독점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산업의 규격을 결정하는 에너지 표준 국가가 될 겁니다. 이건 단순히 부품을 파는 나라를 넘어 전 세계 모든 움직이는 기계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는 수준의 위상 변화를 의미해요. 이제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파헤쳐본 이야기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배터리 붐이 아니라 인류 문명의 연료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첫째, 배터리는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AI와 로봇 시대를 움직이는 에너지 심장입니다. 둘째, 중국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만 고성능과 안전성 그리고 미래의 전고체 기술은 한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 한국의 배터리 동맹은 중국을 배제한 새로운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의 끝은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래의 에너지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기술의 정점에 바로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이 겪어온 수많은 시행착오와 눈물겨운 연구의 시간이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이 긴 영상이 여러분께 단순한 지식을 넘어 세상을 읽는 강력한 통찰력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과연 한국이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세계 1위를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는 로봇의 모습은 무엇인가?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활발한 토론이 이 채널을 키우는 가장 큰 배터리가 됩니다.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나면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손에 든 스마트폰부터 주차장에 서 있는 자동차까지 그 안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는 한국의 심장들이 보이실 겁니다. 대한민국 배터리의 역사는 이제 막 1장을 넘겼을 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배터리들을 재활용해서 다시 금을 캐내는 폐배터리 시장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채우고 스스로의 길을 열어가는 여러분의 그 귀한 노력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상을 읽는 깊이 있는 통찰을 계속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여정에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개미의 독학이었습니다.